일본에서 또 사고 쳤습니다. 하와이 뉴스 매체 11BT에 의하면 미국 하와이 북서부에서 약 2600km 떨어진 해상에서 일본 국적 선박 원 에이퍼스에서 악천후로 일부 위험물질을 실은 컨테이너를 포함해 무려 1800개가 넘는 컨테이너가 떨어져 해경이 해상 경계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선박은 원 모회사인 니온 유센이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4월 자국 조선소인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에서 건조했습니다. 일본 성급에서 성급 증서를 받았고 일본 선주 책임 상호보험조합에 가입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본에서 만든 일본배로 일본 회사에서 운항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선박은 중국 탄티안에서 캘리포니아 롱비치까지 화물을 운반하던 중 하와이 북서쪽 약 1840마일 지점에서 강풍과 큰 파도로 대량의 컨테이너를 분실했습니다. 1816개의 컨테이너가 분실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64개가 위험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상 운송 용어에서 위험한 물품은 과일주스, 농축액에서부터 해양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는 비료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폭죽의 휘발성 혼합물까지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고 쳤으면 어떻게든 상황을 파악하고 수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일본 기업답게 사고를 묻기에 바쁜 모습인데 선샤인 원시핑과 선사의 등기 소유주인 치도리 선박홀딩 모두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사건을 은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사에서 정보 공유를 안 해주고 있다 보니 현지에서 사건 수습에 나서고 있는 호놀룰루 해양경비대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비대 측은 해운 컨테이너의 해상 확장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선박이 중국에서 캘리포니아로 오고 있다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무슨 바다의 원소라도 진 것인지 여기저기서 사고치고 다니며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올봄 또 다른 원 운항 선박이 부산에서 크레인과 충돌해 다른 선박을 파손시켰고 지난해 원이 운항한 또 다른 선박인 헬싱키 브릿지는 보스턴과 윌밍턴 항을 오가는 항해 도중 여러 개의 컨테이너가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8월에는 인도양 남부 모리셔스 해역에 좌초돼 기름 유출 피해를 일으킨 일본 선박이 결국 두 동강 났다는 사실이 알려져 심각한 해양 오염을 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사고 선박은 일본 3대 해운사인 소셰미스의 화물선 와카시오로 중국에서 브라질로 향하던 중 모리셔스 남동쪽 산호초 바다에 좌초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물선에선 사고 이후 약 1000톤의 원유가 새어나오며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모리셔스 바다를 오염시켰습니다. 일본 해운사 측은 사고 선박에 남아있던 원유 3000톤을 제거하는 작업을 거의 다 끝냈다고 밝혔으나 사고 선박이 완전히 두 동강남에서 사실상 배에 남아있던 거의 모든 원유가 바다로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전문가 수닐 코로와카싱은 드론으로 바다 오염 상황을 분석해봤는데 완전한 비상사태다. 피해 복원에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며 경악했습니다. 모리셔스 해수면이 기름으로 뒤덮이면서 이곳에서 수백 년을 살아온 산호가 집단 폐사할 위기에 처했다. 맹그로브 숲과 모리셔스 토착종인 분홍 비둘기 등 산호 30여 종과 어류 70여 종이 위험에 처했다. 복원에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고 일부 피해는 영원히 복구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근데 당시 이 일본 선박이 사고를 낸 이유를 따져보니까 당국의 조사를 받은 한 승조원이 사고 당시 와이파이 접속을 위해 육지로 이동했다는 진술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스마트폰을 하기 위해 무리한 운항을 하다 사고를 친 것으로 밝혀져 일본 내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본은 사고를 쳤을 때 항상 똑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사건을 은폐하고 현재 상황 파악 중에 있다며 최대한 시간을 끌며 사람들의 관심이 적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사고가 나면 자신의 책임도 아닌데 발벗고 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과거 태안에서 기름이 유출돼 태안 국민들이 절망에 빠지고 국가도 손쓰기 힘든 대형 재난에 난감해하고 있을 때 어마어마한 수의 자원봉사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직접 기름 제거를 한 사건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결력을 보여준 사건인데요. 당시 주말마다 동호회원, 대학생, 수능 끝난 고3,
군인, 부녀회 등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96만 4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기름때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복이 없어서 이전 봉사자가 입었던 보호복을 다시 입거나 흡착포가 없어서 헌옷으로 기름을 닦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 덕분에 최소 10년 걸릴 것이라 예상한 방제 작업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들은 2달 만에 성과를 이루어서 어장도 복구되고 빠르게 정화되는 등 기적과도 같은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자기 나라 바다는 방사능으로 물들이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남의 나라 해역까지 가서 천혜의 자연 환경까지 더럽게 만들고 있는 일본. 무슨 정신머리로 사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유독 이렇게 일본 선박만 사고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선박의 품질에 관한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배를 어떻게 만들었길래 일본 선박들만 사고가 벌어지는 것일까요? 실제로 일본 조선사업은 몰락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일본 2위 조선사인 재팬마린 유나이티드는 신조선 사업을 접겠다고 밝혔고, 미쯔비시 중공업도 LNG 선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조선업체의 지난해 수주량 점유율도 13%로 한국 37.3%에 한참 밀렸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세계무역기구에 한국 조선업을 제소한 이유도 자국 산업 보호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들 조선업 망한 게 억울한지 한국 발목이라도 잡고 늘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실한 선박을 만드는 일본과는 달리 튼튼한 선박을 만드는 한국은 수출 세계 1위를 찍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5개월 연속적으로 이뤄낸 성과인데요. 한국 조선업계는 11월 전세계 선박 발주량의 60% 이상을 수주하며 압도적인 1위를 유지했습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업체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11월 선박 수주 1위는 전세계 선박 발주량의 60%를 차지하며 한국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37%를 차지한 중국, 3%를 차지한 베트남 순이었습니다. 특히나 하반기 들어서 한국 조선업은 전세계 모든 선박을 만들어버리겠다는 듯한 기세로 위용을 뽐내고 있는데요. 하반기 들어 발주세가 회복하면서 7월부터 11월 전세계 수주량은 이미 상반기 수주량을 넘어섰습니다. 7월부터 11월 한국 수주량은 상반기에 비해 186%나 증가한 반면 중국은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에 한국이 단연 시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 3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LNG선 등 친환경 선박 수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최대 10척에 달하는 LNG 이중연료 추진, 초대형 원유 운반선, 건조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조선업계가 친환경 선박 수주 및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럽 지역 선주와 의향서를 체결한 선박은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으로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 이 회사가 건조하는 최초의 LNG 이중연료 추진 초대형 원유 운반선이 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LNG 추진,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셔틀탱커에 이어 LNG 추진 유조선까지 수주하게 되면 전선종에 대해 LNG, LPG 추진 선박 수주에 성공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2023년 해운 환경 규제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제해사기구가 오는 2030년까지 황산화물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을 2008년 대비 40% 저감하는 규제를 올해 초 본격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조선업계에서는 규제가 심해지면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이 필요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규제를 올릴수록 싱글벙글 미소가 그치지 않는데요. 이미 대한민국의 조선소들은 친환경 선박 맛집으로 전세계에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선주들은 노후 선박을 지속 운영하기보다는 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차세대의 친환경 선박을 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최근 기존 선박에도 신조선 수준의 연비 규제를 적용하는 선박 대기오염 방지 규칙 개정을 진행 중입니다. 내년 총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선박도 오는 2023년부터 연비에 따라 단계별로 등급을 부과받게 되며 등급이 낮아지면 속도를 제한해 연료 사용을 제한받게 됩니다. 기존 선박들에 대한 규제 강화는 우리 조선업계에 호재로 작용합니다. 강화된 규제를 맞추기 위해 기존 선박에 저유 확률을 사용하거나 스크러버 등 배출 저감 장치를 탑재할 수도 있지만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결국에 규제 충족을 위한 신규 선박을
발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썽만 피우고 다니는 일본 선박들, 친환경 온실가스 저감 효과로 환경을 보호하는 한국 선박들, 비교할수록 차이가 나 보입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한국 조선사업이 전세계를 점령했네요. 전세계 선박의 60%를 수주했다니 놀라운데요. 결국에 일본에서도 한국의 선박을 주문해야 하는 날이 머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는 베트남 조선업에도 밀려버린 일본. 그렇게 두 동강 나버리는 배 만드니까 그 모양 그 꼴 아닙니까? 모리셔스랑 하와이 오염시킨 거 어쩔 거예요. 미안한 마음도 없죠? 일본의 이런 횡포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공론화로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현재 한국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서로 폭발해버린 이후 한국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총선까지 무사히 치른 한국에 대한 세계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28년 만에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 총선의 열기는 물론 투표소의 방역 절차 등에도 주목하면서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위기 관리 능력에 세계 각국이 감탄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총선 이전에도 한국은 미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단기간 내에 수만 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효율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세계를 선도한 만큼 이들의 찬사가 새로울 건 없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변화시키고 있는 새로운 선진국의 기준이다. 사실 일본은 물론이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지금까지 세계를 이끄는 선진국이라는 자존심이 강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한국과 비교되며 많은 상처를 입었다. 이번의 일종의 시기인지는 모르지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대표적인 게 프랑스의 경제지인 레제코의 의문 제기였다. 이 신문은 최근 온라인판에 프랑스 정부 과학자문위원인 감염병 학자 드니 말비 박사의 기고를 통해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동선 추적 기능을 비난했다. 한국의 시스템이 극단적으로 사생활 침해적이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이 방식을 채택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물론 그 직후 프랑스의 일간지 르피가로가 한국식 대응을 개인 자유 침해로 치부한 프랑스가 오히려 이동과 여행의 전면 금지, 모든 상점의 영업 중단 등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조치에 나섰다고 고집는 등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지만 프랑스 이외에도 한국과 다른 기준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나라들은 많았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자신들이 실패한 것을 성공시키고 있는 데 대한 질시의 시각도 담겨 있을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한국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선진국의 기준을 제시한 것도 이들이 한국을 시기하는 원인일 것이다. 기존의 선진국이 제국주의 시대 수탈을 바탕으로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며 오늘에 이른 반면 한국은 전혀 다른 차원의 선진의식을 보여주었다. 과거 식민제국을 대표하는 서유럽 국가들의 식민지 수탈은 비열하기 이를 데 없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재정적으로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들은 식민지 유지와 회복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다. 프랑스의 지도자 드골은 독일이 항복한 다음날 일본에 빼앗겼던 인도차이나를 되찾아 프랑스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식민제국의 부활을 선언했고, 영국 집권노동당의 외무상 어니스트 레빈도 서유럽의 인구나 생산 능력을 회복하려면 아프리카의 자원이 필요하다며 수탈을 정당화했다. 다행히 식민지들의 저항과 인권의식이 성장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긴 했지만 지금도 과거의 수탈을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해 식민지배를 받던 나라들의 앞선 선진국으로 행세하고 있다. 이처럼 서유럽 국가들이 선진화되는 방식은 과거지향적인 수탈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방식은 좀 달랐다. 한국의 방식은 미래지향적이고 공동의 이익에 치중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서둘러 개발한 진단키트를
동남아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저개발 국가를 포함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나라에 공급하며 공동으로 위기에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왜 미국, 유럽만큼 폭발적이지 않았나? 코로나19 위협에서 자유롭기 위해선 백신이 개발되거나 아니면 전국민 60% 이상이 신종 코로나에 걸렸다 회복돼 집단 면역력을 갖추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백신도 집단 면역도 없는 건 한국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군경을 동원해 외출을 전면 통제하는 몇몇 나라들처럼 고강도 봉쇄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자고 일어나면 확진자 수가 수천에서 수만 명씩 나오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한국은 왜 일일 확진자 수가 수십 명 수준에 머무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방역 조치에 비교적 일찍 나서 지역사회 감염을 낮은 단계에 묶어둔 것이 차이를 만들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정운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럽은 우리보다 굉장히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런 봉쇄 정책을 시작하는 시기가 조금 늦었다며 이미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굉장히 많이 전파된 상황이기 때문에 통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봉쇄를 통해서 사람 간이 접촉을 최소화해서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지만 이미 감염된 사람들은 발병할 것이고 그중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일찍부터 이런 역학조사와 사례에 대한 격리, 접촉자 격리 같은 조치를 취한 게 조금 다른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유럽과 미국은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광범위하게 일어난 뒤여서 강력한 봉쇄 정책 이전에 감염된 사람들이 속속 증상을 나타내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들이 적극 동참한 것도 정 본부장은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다른 나라가 취한 그런 강력한 봉쇄 정책까지는 펴지 않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해줬고 강력한 검사와 사례 추적 그리고 격리 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통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는 지금까지의 성과일 뿐 미래를 낙관할 근거는 될 수 없다. 집단 면역도 백신도 없는 취약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언제든 미국이나 유럽처럼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우려한다. 정 본부장은 경증이나 무증상 단계에서 전염력이 높고 바이러스 노출 시 발병률이 30에서 40%에 이르고 고위험군은 사망률이 높은 신종 코로나의 특성을 거론하며 환자 수가 적어지더라도 그 환자들이 어떤 환경에 노출돼 어떤 집단 발병을 일으키느냐에 따라 전파의 규모가 굉장히 급격하게 커질 수 있고 2, 3차 전파를 통해 대규모 유행으로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는 위험을 항상 내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적극적 진단검사, 자가격리 등의 조치가 느슨해지면 유럽이나 미국 사례처럼 언제든 지역사회 대규모 유행과 이에 따른 의료 시스템의 붕괴, 그리고 사망자의 증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익에만 치중하지 않는 이 같은 한국의 방식이 선진국에 대한 개념도 변화시키기를 기대한다. 이탈리아 언론 한국 방역 모델이어 코로나19 선과 모델로 이탈리아, 미국 등 해외 언론이 한국의 21대 총선에 주목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 치러지는 선거로 방역에 이어 또 하나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호평한다. 이탈리아 일간 라스탐파는 14일 한국 마스크 쓰고 선거 치르는 국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이 15일 예정대로 총선 투표를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라스탐파는 한국은 코로나19의 비상 상황에서도 총선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한국이 비상사태에서 어떻게 선거를 치러야 할지 보여주는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투표장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마스크 쓰기 등 방역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소개했다.